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도균입니다. 저는 오늘 기술 그 자체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퀀텀 점프, 그러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발전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나가 5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제가 보면 누나의 과학책에 관심이 많아서 여름방학에 누나의 과학책을 열심히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책을 보면 책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을 아는 것보다 책에 있는 어떤 것을 그대로 만들어 보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누나의 과학책에 있는 실험들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과학책에 있는 실험들을 거의 직접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못에 코일을 감아서 건전지를 붙이면 못이 자석이 된다. 이거 너무나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라서 그런 걸 실제로 만들어서 자석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뭔가를 실제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런 어린아이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뭔가를 부서뜨리는 것도 더 잘하고 집에 있는 시계도 더 많이 고장내서 뭐 이렇게 야단도 많이 맞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누구나 그러듯이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을 또 실제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또 노래만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녹음해서 그 레코드판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 저만의 레코드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많이 했죠. 근데 당시에 그 레코드판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에코 장비가 없어서 고심을 했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목욕탕하는 친구 집에 노는 날 기타 들고 녹음기 들고 목욕탕에 가서 기타 치고 노래해서 녹음을 해서 에코가 들어간 레코드판 비슷한 판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는 프로그래머로 오래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암호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오래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암호 전문가로 제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암호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론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암호를 전문가니까 수학을 잘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수학 되게 못합니다. 수학이 무서워서 전작가 갔다가 전산학과로 바꿨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수학 꽝인 사람입니다. 암호 이론도 굉장히 어려운데 암호 이론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렇게 암호 이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일을 했고 또 사업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확정된 암호 이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분야에 조금 잘했던 것 같았습니다. 1994년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95년, 96년도에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니까 인터넷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트레이딩 혹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의 브라우저 기술이나 당시의 인터넷 환경으로는 인터넷에서 그 뱅킹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지 않았습니다. 보안성이 낮았죠. 누군가가 현재 당시에 있었던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줘야만 인터넷에서 트레이딩을,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전자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암호 이론을 알고 있던 많은 학자분들이나 또는 박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것을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외국의 제품들은 이미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누가 이걸 빨리 안 만드나.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놈이 뭘 한다 그랬죠? 우물을 파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35살이었는데, 늦가기 벤처를 시작해서
암호 인증 회사와 전자지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니텍과 이니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지불의 어떤 발전에 조그만한 도움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면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와 좋은 이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과 리스크를 지고 그 일에 투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창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혹은 기술은 실행하는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기술을 퀀텀 점프시키는 첫 번째 접근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술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책과 논문과 상상 속에만 있는 기술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 뛰어놀며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기술을 퀀텀 점프시키는 첫 번째 접근 방법.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말과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술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약 이론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신약 이론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 신약 이론을 임플리멘테이션해서 구현해서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군요. 제가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운송업의 발전에 관한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해상 운송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앞으로 해상 운송업은 쇠퇴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누구나 해상 운송업은 이제 끝이야. 이제 부피가 굉장히 큰 짐 이외의 짐들은 모두 항공 운송으로 건너갈 것이고 해상 운송업은 쇠퇴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예측했습니다. 1950년대. 그 이유는 해상 운송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구마다 짐을 싣고 내리는 배들과 그 짐들로 부두가 항상 북적거리고 적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분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또 짐을 싣고 내리는 배에서 짐을 싣고 또 내리고 배로 짐을 싣는 일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선박 산업은 뭐라고 하면 자본 설비 투자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설비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배를 사서 그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버는 산업이 설비 투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 투자 산업, 자본 투자 산업의 가장 큰 손실은 그 설비가 가동이 중단될 때 손실을 봅니다. 근데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짐을 내리고 싣는 동안 시간을 오랫동안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그 선주는 손실을 보죠. 그 손실을 당연히 그 해운 운송 비용에 전가했기 때문에 그 해운 운송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간단했어요. 짐을 어떤 특정한 박스, 즉 컨테이너 박스에 싣는 프로세스와 그 컨테이너 박스를
항구로 가져와서 배에 싣는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상 운송업에 도입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956년도에 해상 운송업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통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해상 운송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해상 운송 물동량은 50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비용은 60%나 낮아졌죠. 그리고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정박하는 시간조차도 7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컨테이너 박스를 해상 운송업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해상 운송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컨테이너 박스는 1950년대 해상 운송업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도입하기 무려 50년 전에부터 쭉 철도 운송업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를 쭉 이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해상 운송업이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면서 산업 전체가 기울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과거 50년 동안 철도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도입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컨테이너 박스는 해상 운송업에 적용됐고 이 컨테이너 박스는 해상 운송업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의 발전을 일으키는 혁신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컨테이너 박스 간단한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항공운송의 역사인 수송기의 역사의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이 수송기는 1936년도에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클리퍼 314라고 불리우는 수송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당시에 세계 최고의 수송기였습니다. 36톤의 짐을 싣고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수송기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수송기의 약점은 수상 항공기라는 것이죠. 물에서 이륙하고 물에 내릴 수밖에 없는 항공기였습니다. 왜 이 항공기가 물에 수상 항공기로 만들 수밖에 없냐 하면 이 항공기가 무거워질수록 이륙하는 엔진이나 날개 양력의 기술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착륙할 때 땅에 착륙하는 그런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그 흡수 장치, 완충 장치의 기술이 당시에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 물에서 착륙하는 수상 항공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강한 스프링 기술이라든가 그런 완충 장치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완충 장치를 이 항공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땅에 내리는 순간 이 비행기는 뭐가 될까요? 스카이 콩콩이 되겠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로부터 5년 후에 독일의 매슈 스미츠사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ME323이라는 수송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잉사 것보다 무려 7톤이나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근데 이 항공기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땅에서 이륙하고 땅에서 착륙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대형 항공기를 메셔스미츠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항공기 메셔스미츠사는 이 항공기를 어떻게 땅에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를 만들었을까? 그 완충 장치는 마찰 용수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찰 용수철 기술조차도 메셔스미츠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철도의 충격 완충 장치로 쓰고 있는, 여러분 옛날 철도 사진을 보시면 앞에 두 개의 큰 바가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충격 방지 장치인데 그 충격 방지 장치에 철도에 있는 충격 방지 장치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과거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기술 아닌 것으로 해결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혁신이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관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일까요? 바로 고객 혹은 이웃, 친구, 사회, 세상에 대한 관심, 이웃의 가려운 곳, 아픈 곳, 불편한 곳을 보는 따뜻한 눈, 바로 그것이 저는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되고자 하는 의지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해서 이 사회를 변혁하는 힘, 이것이 바로 저는 이 기술을 퀀텀 점프 시키는 두 번째 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따뜻함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을 구원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이기고 남을 누르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출발하면 기술은 새로운 퀀텀 점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따뜻한 마음은 이미 죽은 기술, 폐기 처분된 기술, 활용되지 않는 기술, 더 좋은 기술이 있어서 이 활용되지 않는 기술 역시 그것이 꼭 필요한 곳을 만나면 그 기술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최근 말하고 있는 적정 기술이라고 말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머라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회사를 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혹은 엔트러프레너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누가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만은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워주는 것,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학생이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교사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혁신가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춘수 씨의 꽃이란 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것을 약간 개작했는데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기술을 구현하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기술은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가치가 되었다. 내가 기술을 제품으로 만든 것처럼 나의 인격과 장점에 알맞는 나의 길을 알려다오. 이를 통해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어떻습니까? 들을만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는 기술이라도 좋습니다. 행동하는 창업으로 기술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가치를 불어넣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에 기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